바로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실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님이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가치와 교육감 성법에 대해서 네, 됩니다. 좀 있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냥 하죠. 잘 들리시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좀 돌리고 내려주시죠. 네,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이것 좀 여기 좀 들어가고요. 네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요. 누가 선장을 하느냐 멱살을 잡고 싸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선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교육에서 흔히 공산주의 사상이나 좌파 사상이 침투될 때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1번부터 그러니까 가부터 막까지 직접 주입을 하기도 하고요. 전통 사상이나 전통 문화를 차단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성평등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런 변이된 개념, 방종 이런 것으로요. 네네. 그래서 방종 알겠습니다. 방종 이런 개념으로 그걸 합니다. 새로운 관념을 해서 그것이 마치 진보인 것 같이 파고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심과 방종 그리고 뭐 해방 이런 개념으로다가 현혹시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발표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의 싸움이 단순히 좌파 교육감이나 주사파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신좌파 그러니까 PC좌파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해서 지난 100년 이상 볼셰비키 혁명 중국 공산당 이후로다 새로운 형태로다가 좌파 이념이 침투되고 또 새로운 이념으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전복시키려는 세력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새로운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불을 축적한 글로벌리스트 이런 것들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 바로 옆에 있어서 거의 종중화되어 있고 후조선 그러니까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좌파운동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82학번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었고 핵심에 있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정교조 운동은 리버럴리스트나 우파라든지 또 그 외에 그냥 애국시민, 애국교사 그 다음에 또 좌파,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민족주의자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전교조하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 때부터 삼민주의가 있었고요. 삼민주의는 뭐냐 민족, 민주, 민중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뉜 게 자민과 민민이었고 그것이 NL과 PD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80년대 학번이고요. 80년대 후반 학번부터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NL 지금 임정석이나 이인영이나 그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전에 우리 때 굉장히 소수 엘리트 학생운동의 반성의 의미로 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그러면서 NL 주사파가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방 그리고 전문대까지 속속들이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 이권에 개입을 하고 교직원이 되기도 하고 학교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청이라든지 경기도청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세력과 부패 공동체로 이익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역이 이 사람들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는
주사파가 뭐 많은 사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사파가 종중좌파와 종북좌파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 8대2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중,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그리고 자신들은 굉장한 이익을 갖다가 거기서 얻는 그런 형태로, 그것은 반드시 여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종중 매국 세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 또 교수, 기업인들 종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침투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중국 스파이가 있고 여자와 돈과 권력으로 매수당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고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4단계로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암암리의 교실에서 좌파 이념을 침투시키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전복해 보려는 주사파 세력과 종중 좌파 세력이 암암리에 수업을 했다면요, 이후에는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장악을 했고요. 저는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어 혼란 전술에 있어서 좌파를 진보로 얘기하고 우파를 보수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좌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요. 우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지, 진보와 좌파로 나는 거는 통일전선 전술에서 용어 혼란 전술에 입각한 일종의 사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좌파 정권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까지 17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7개 광역 시도에 있는 교육감 중에서 14개가 좌파 교육감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활동을 하거나 주사파 활동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3개 교육감들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영달이나 아니면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형태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했죠. 2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침투, 2번째 단계는 장악, 3번째 단계는 변인데, 이들이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외형적으로는 복지, 인권, 시민주권,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이성, 성평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의 정통성을 있다고 가르치고요. 현재 양성평등을 부인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성인과 섹스를 해도 괜찮다,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 실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이미 상당 부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 조례를 통해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제도화 단계로, 법적인 완성 단계로 부패 공동체를 완성을 하고 이들의 먹이사슬을 갖다가 완성하는 겁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그리고 평등법 이런 걸로다가 좌파 이념교육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나 중국 공산당 교육 통치 방식을 갖다 굉장히 카피되어 온 거고, 학교 다닐 때 주사파들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학교도 이상하고 경력도 일천한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브레인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2군데서 오더를 받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에서 주로 주요 결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하수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제를 맡았을 때 대한민국에 무너뜨리는 교육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술적으로 자유,
평등, 뭐 여러 가지를 정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저는 교육 사회학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도 교수는 좌파 학자입니다. 마이클 애플이라고 좌파 학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세력을 전복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교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뭐 입시 위주다, 주입식이다, 너무 공부시킨다, 뭐 도구적이다, 발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왜 이들이 그렇게 파괴하려고 그러는지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이들이 파괴하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의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이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은 남한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북에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 하고 또 시진핑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쳐서 후조선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에서도 그리고 또 교사 지도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교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 교과 지도서나 역사책에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미화하고요. 또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고요. 또 이 사람 항미 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한 거, 6.25에 개입을 한 거를 해방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일부러 그 어린 시절에 23살에 다 찾아봤습니다. 베트남, 중국 공산당이 다 찾아봤더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만을 파견했는데요. 6.25 때. 어떤 사람을 했냐면 장제스. 그때 그러니까 장개석과 모택동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힌 장개석 국민당의 포로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6.25에 보낸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한국을 해방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교조 교사들이나 좌파 교사들이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들의 교과서와 교사 지도서 그리고 손자들의 그것을 봐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학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대한민국 해방전쟁은 해방 이유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자의 그러한 끈악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통사상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학을 말살하는 데 이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학 비리를 갖다가 트집을 잡아서 사학을 말살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다 넘어갔고요. 교원 인사권까지 요번 개정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역사 왜곡과 반일 정서를 고취합니다. 잘 아다시피 문재인 부친이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 흥남읍의 농업개장은 두 가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을 갖다가 고문하는 오장과 그 다음에 쌀을 수탈을 해서 일본에 송출을 하는 그러한 농업개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담당한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로 전향하자마자 바로 공산주의 장교가 됐고 6.25 참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전향을 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친일파를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면 바로 그대로 집권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피해버립니다. 진보라는 가정하에.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성교를 해도 된다. 뭐 동성애도 괜찮다, 학문성교도 괜찮다, 동물과도 괜찮다, 이러한 식으로 실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도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18 제주 4.3, 5.18 정신을 강조하고 조금의 이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9번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에게는 노조 활동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를 갖다 어떻게 장악하느냐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이나 교사 연수에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시도 조례에서 가르치고 경기도에서 실제 이런 내용이 있고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여당의 더불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고 편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이 됐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파편에 대한 우파나 그 외 좌파가 아닌 사람들로서 정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선거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전교조가 전국에 깔려있고 경기도만 해도 조직화돼 있고 민주노총과 연결해 있어서 그들 표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내가 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든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자유주의고 개인의 기초에서 자유주의자는 원래 개인의 기초로 해서 내가 나오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이든희 교수님 말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태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내가 선장이 됐다고 멱살을 잡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 일이죠. 누가 막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겉멋이 들어가지고 북한도 정통성 있고 남한도 있고 이런 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홍콩 같이 되는 것은 한국의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정말 수많은 악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지만 통과된 법들은 다시 처리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전교조 출신들이라든지 좌파 출신들의 교사들이라든지 인사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수원 짓는 것부터 학교 짓는 것, 혁신학교서부터 해가지고 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까지 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고 인사 전횡은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악된 입장에서 하나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이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돼서. 그리고요, 좌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마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식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좌파는 의식화 교육이 아니라 세뇌화 교육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잘못된 세상을 갖다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뇌화입니다. 세뇌화 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사고 능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전통사상이나 이런 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 맞는 평등의 개념,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다문화도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과 좌파들이 와서 이용하지 않는 인권의 기초로 하는 평등교육, 이러한 것에 재개념 작업을 충분히 학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우파나 국민들은 자율과 다양성의 기초에서 스스로 커나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관여하고 막 그러는 것, 관여해서 관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율과 다양성 신장의 방향으로다 나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이시복 교수님 완전 지금 교육감 네, 너무 중요한 말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 다음은 우리 네. 그래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21쪽에 자료집에 밑에서 넷째 줄에 전능과 권리를 가진 개인의 지초일 때 가진이 빠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가진 그 다음에 22쪽에 국제협력체제라고 했는데 국제분업체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쪽에 불제라고 되어 있는 그 셋째 줄에 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좌파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또 현재 좌파가 우리 국가 사회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좌파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시민운동이라든가 학부모운동이 이 좌파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 그것이 만연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계몽 활동을 현재까지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룩해야 될 교육이 뭐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변협회관에서 이 정교모의 세미나에서 이 교육감 선거 세미나에서 제가 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 좀 발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정교모의 10대 교육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가 앞으로 나올 보수파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께서도 좀 참고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순서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한 10대 교육정책 제목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을 바꿔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민과 국가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저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뒀습니다. 특히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영역이지만은 이 국가 사회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육계획의 과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까 문제점을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10대 정책을 바로 좀 얘기하기가 10대 정책 방향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얘기 드릴 거 없이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은 건국할 때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봐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 때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자주독립국가라고 하는 프라이드라든가 인식을 국민들이 갖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친미, 뇌미 국가 아니었느냐. 그건 저는 비판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이 이제 그랬었다 이거죠. 왜라고 하는 거는
의존하는, 미국에 상당히 의존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킨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맞는 그런 국가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반공 권위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관시 경제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 법치주의보다는 사람이 정실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상당히 극복하지 못하는, 만연되는 이런 구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좌파가 이거를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로 순전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에 교육법, 재정교육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이 이제 법으로서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교육을 표방을 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반공교육, 반일교육이 중심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을 통합을 하고 또 근대적인 교육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도 이룩하고 민주화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대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이 일어났는데,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민주주의 교육을 우리가 아까 뭐 조정 교수도 얘기했는데 우파 교육감 시대, 보수 교육감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좌파들이 교육을 농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교육개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그 이명박 정부 시대에 교육에 좀 나름대로 참여를 해봤는데, 한 게 좀 되돌이켜 보면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저 스스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정부에 의해 가지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위로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는 별로 성공을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 참여 이런 것들 위에서 이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해한다라고 했을 때 좀 늦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다수 국민들과 함께 교육개혁을 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조금 지금 발표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 국민을 만드는 교육이 바로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어떤 국민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다시 국민에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국민이 되기를. 여기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의 위기는 좌파 정교조에게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 그 교육 문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해가기 위해 가지고는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화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정교조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학교의 교육 기능이 현재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효과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사교육 덕이다. 이런 이제 진단도 많습니다. 학교의 교육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제 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는 약한 편이었는데, 적은 편이었는데, 확대 격차가 심해지는 그 폭이 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획일화된 교육, 표준화된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평준화, 교육 평등, 이런 가치만이 이제 좀 숭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에 이제 저는 5개 영역에서 10대 이 정책 방향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국민적 합의를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 좀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공론을 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경로가 좀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방향,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논의해서 그 공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한번 보시고요. 5대 영역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이제 좀 했는 거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뭘까 이걸 좀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결과, 우리 헌법에서, 재헌헌법에서부터 우리는 교육을 국민의 권리로서, 의무이면서도 권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교육권이 뭐냐? 우리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고 또 향상시키려고 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게 보수 우파의 교육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제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제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 교육할 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헌법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거슬리지 않는 한, 위반되지 않는 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에게 알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이러한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권리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건 평준화, 수월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차원에서 학교 선택이라든가 교사 선택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제3의 이거를 현실화시킨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수상이라든가 그 다음 고든 브라운입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교육에서부터 이 경제 발전과 이 복지 확대, 국민 복지 이런 거를 찾았는데 저는 그 생각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지고는 가장 기본이 기초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 체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 이걸 흔히 우리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국가에서 모든 개인의 기초 학력, 기초 체력, 기본 인성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교육은 미래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향한 우리 교육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주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사를 막 들어 공부를 했는데요. 개화기에 우리 애국 개몽운동가들이 당시에 했던 교육운동, 그래서 사립학교 세운 거, 이거 미래형 학교였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직후에 의무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국민학교를 세웠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세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땅 있는 사람은 땅 내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노동력 제공해가지고 국민학교 세웠습니다. 이때 세운 국민학교는 미래형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지고 실업계 학교들 많이 세웠습니다. 이거 당시로 보면 미래형 학교였습니다. 미래형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입장에서 우리가 미래형 학교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 뭐 발표 전해집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진짜 뭐 좀 과다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해놨는데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고 교육할 자유가 주어질 때 저는 앞으로 필요한 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우리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국주의 모델의 교육이 빠져 있다.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보면 이미 세계적인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도 국제 분업 구조 속으로 우리 교육을 재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와 관련된 이제 보고서도 뭐 있고 한데 이 논의는 뭐 여기서 자세히 할 건 아니고 이거 오늘 얘기는 발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안하는 건데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 우리 보수가 복지 부분을 좀 소홀히 했는데요. 교육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복지를 확대하고 충실하는 교육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은 현재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교육을 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참여시키는 방향인데요. 유아 공교육을 확립하는 것. 전 3세부터 5세까지를 정식 교육제도에 넣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특히 어릴 때부터 우리 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초 능력을 이때부터 이제 기르는 교육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가요, 아이들 교육만 하는 거 가지고는 현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이동희 장관님한테서도 배운 건데 앞으로는 학교가 기능을 넓혀야 된다. 확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돌봄 기능을 학교가 떠맡아야 된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돌봄 기능을 체계화시키자. 그런 교육 정책을 우리 보수파가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계획의 방향으로는 교육의 질관리, 이거는 국가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가장 게을리하고 있는 것, 안 하는 것, 파괴하는 게 교육의 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조가 가장 반대하는 게 교육의 질관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좌파에서 신문을 느껴가지고 전향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육의 질관리는 교육하는 주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대통령이나 국회 산하의 학교 평가청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뭐 대학 평가를 대교육에서 하는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육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학교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되고 또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교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도 형식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는 가려내야 됩니다. 요즘 뭐 교육의 비능률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GDP의 몇 %는 교부세로 교육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수도 늘어나고 교육 공무원 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교는 역할을 못하고 아이들 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자기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 이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해오던 건데요.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해야 된다. 특히 사립학교부터 이거 해야 된다. 즉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이거 저는 지금은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생들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대학에 걸맞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할 건지, 이거는 뭐 대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학교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향화, 고도화라고 하는 거, 우리 교육 기준이 전부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거에 보면 기초 미달이요. 문제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20점을 맞으면은 기초학력이 된 걸로 기준이 설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런 나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정도의 학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된 평가가 전부 다 객관식 평가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거 21세기에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평가 방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점점 아이들 공부 안 하는 방향으로, 쉬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의 내용을 더 집어넣고 더 고도화시키는 이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교육과정 이 전공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이 5가지 방향, 10개 정책을 저 나름대로 좀 경험에 좀 의거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해가지고 우리 보수 진영, 보수 우파 진영의 교육정책 논의에 뭐 한 개 불씨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교육은 좌파 우파 이렇게 너무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온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온 국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의 하나의 어떤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교육개혁을 하는 구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좌파가 믿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이 교육의 틀 안에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전혜성 사무총장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잘 들어주시고 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잘 적어놓으셨다가 궁금하신 말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포럼 사무총장 전혜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는 이제 그러면 지금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좋은 내용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와 현실을 진단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제 교육감 선거에서 특별히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를 승리하고 지금 잃어버린 이 땅의 교육을 회복할 것인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발제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보수 진영이라고 아까 우리 이재봉 교수님 말하지 말라고 우파 교육감 선거가 왜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교육감 선거의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잠시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있었던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은 사실상 후보자의 양식과 선이 명분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에 있어서 이 후보자 개인의 양식과 선이 명분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상 실질적인 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빚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선거에서 어떠한 힘이 갖추어져야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하고 강력한 단일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은 여론조사와 또 패널 방식을 혼용한 형태의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후보자가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또 외부의 개입에 의한 개연성에 의한 그런 불공정성들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가 승복할 수 있는, 모든 후보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와 같이 우리 그 경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단순한 그냥 투표를 하고 그치는 그런 참여자가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사실상 그 투표를 참여한 시민들 자체가 네트워킹이 돼서 그 이후에 단일화된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대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승리의 요소는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사실상 자유보수 성향의 자유우파 성향의 그 결집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온라인 시민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 시민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교육에 대한 그 높은 열의와 또 자유우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충성도가 높은 그런 시민들이 될 텐데요. 이들이 우리가 결집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을 시켜 놓으면 그들이 실제 그 단일화 후보 과정에서 이 단일화에 승복하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아주 미미한 지지율을 보일 것이고, 또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클린하게 또 선거를 잘 치러서 단일화된 후보로 선출하게 되는 그런 후보자들에게는 득표율 45% 이상의 확실한 그러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서 그동안 실패를 했었다면,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이라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이 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형식의 그런 방식의 경선입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K-보우팅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선관위 K-보우팅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개방형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주지역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과 대선 모든 어떤 그런 선거마다 지금 선관위의 행태가 선거 부정 및 또 빅브러더의 노름의 그 주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선관위의 K-보우팅을 신뢰하는 것을 또한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방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유무선 인터넷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시민 경선에 참여한 자들이 실제 선거에 있어서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거 운동의 조직원으로 우리가 운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조건이 붙는다면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단일화, 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단일화 조직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 3에서 5배수로 축소된 그런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금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후보를 걸러내거나 또 그 다음에 역선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일단 컷오프를 거친 다음에 그 컷오프된 상태의 후보들이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을 플랫폼을 통해서 단일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저희가 개원시경이라고 이것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개원시경이 뭔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고 한자 사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을 앞글자만 딴 건데요. 우리는 개원시경 방식을 취하고 또 저쪽 진영은 밀실 패널 방식을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2010년 이후부터 50여 건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잠깐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경선 방식에 있어서 저들은 밀실 패널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조직화된 그 최상부의 결정에 따라서 밑에 있는 대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레닌의 민주집정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들의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고 충성도가 높은 단 하나의 후보를 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쉬운 방법이고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키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론조사와 패널 방식을 혼용한 형태를 사용했고요. 예외는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여러 그 단일화 기구들이 난립하게 되고 난립하는 만큼 이 기구들이 역할이나 파워나 이 시민들의 파워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개원시경이 실행됐던 유일한 선거가 2018년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 이제 박선영 교수님도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 빅3 후보 중에 2인 후보에 대한 단일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을 통해서 2,000여 명, 인구의 약 0.025%가 참여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시 그 단일화를 성공을 했으나 그 여러 가지 불리한 그 선거에 불리한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36% 이상을 나타내는 0.025%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원시경이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8년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취약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거구, 즉 다시 말해서 이 경선에 참여하는 시민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주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혹시라도 나와 경쟁하는 상대들이 타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신개원시경, 새로운 신이 아니고요, 신분증 기반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신개원시경은요 철저히 그 신분증을 통해서 그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선관위 K보팅이나 또 휴대폰 실명 인증과 같은 이런 방식은 주체의 거주 지역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신개원시경 마이초이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서 유효한 숫자,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유효한 숫자, 생년과 성별을 나타내는 3개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가리는 방식의 이미지를, 안전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초이스라는 신개원시경 플랫폼은요, 어플 없이 바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이 사이트를 QR코드로도 생성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운동이 굉장히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하면요.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시는 메인 화면 보이시죠? 이 파란 화면인데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신분증을 놓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분증을 촬영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년과 성별을 구분하는 세 개의 숫자 외에 나머지는 먹줄을 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휴대폰 자체에 있는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OCR 방식에 의한 이미지 추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첨단 특허 기술을 받은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미지가 추출이 돼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고 휴대폰 안에서 인식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추출된 이미지만 서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 이미지가 추출된 다음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 다음에 사실은 실제로는 생년인데요.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소지가 나의 신분증의 전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내 실제 거주지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주소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신개원시경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후보 경선에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 수정을 기능을 활용해서 주소 확인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내가 서울에 저건 대선 후보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때 거주지를 가짜로 입력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확실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주소지를 입력하는 상태는요, 이미 그 앞 단계에서 휴대폰을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신분증의 전면 이미지는 이미 이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거주지를 가짜로 적는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강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 모든 경선의 전 과정을 저희가 컴퓨터공학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전 사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포인트는 과연 휴대폰이 주민번호 중 그 먹칠을 칠한 10자리 숫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번호 전체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가려진 거냐,
정말 이 부분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개인 정보가 애초에 외부의 서버로 전송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감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감사는 원하신다면 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스스로 감사를 또 요청을 세워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개원 시경이야말로 우리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하고 또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면서 또한 선거 운동에 있어서 단일화된 후보의 선거 운동에 있어서 그 후보들을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결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육포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언론들에서는 2018년에 악몽이 떠오른다. 뭐 교육감 후보 단일화하려는 조직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들을 하는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려는 역할은요, 광역별 후보 단일화 조직이 이 단일화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저희는 이 신개원 시경 플랫폼, 즉 마이초이스라는 플랫폼을 이 광우단, 저희가 광역별 후보 단일화 단체라고 했는데 이 광우단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광우단 조직과 한국교육포럼은 역할 분담을 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유의미한 후보 단일화 조직이 그 지역 광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던가 그 등장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단일화 조직을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팅된 그 광우단 조직 역시 저희 한국교육포럼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저희가 또 다른 그런 파트너십과 자매관계를 가지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아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한국교육포럼이 마이초이스라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님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들은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몇 명의 선거운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 플랫폼 안에 네트워킹 되어 있는 시민들, 그 매우 강렬한 교육에 대한 교육감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자유우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그러한 시민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교육감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해낼 수 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광역에서 이 민초들,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급성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포럼의 사명과 비전을 읽으면서 이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을 가진 탄탄하고 건강한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적 학습 능력, 또 도구적 지식 세트를 강화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 안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5G AI 시대 문명의 특이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 지탱해 줄 수 있는 도구적 지식 세트와 인격의 씨앗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육포럼은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선언하고 확립하는 정신의 전쟁 최일선에 공모하는 조직이다. 한국교육포럼은 아동 청소년 콘텐츠를 비평하고 진흥하는 정신의 전쟁 최일선에 공모하는 조직이다. 한국교육포럼은 민초민주주의의 습속을
함께 함양하는 정신의 전쟁 최일선에 공모하는 조직이다. 삶과 운명을 당당하게 즐기고 헤쳐갈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러한 저희의 스토리가 발제집 앞에 담겨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저희 한국교육포럼과 함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2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광역시에서 우파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비장하게 시작했는데 끝도 역시 비장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공감대가 정말 형성되는 오늘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